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알아봅니다. 네, 오늘도 장마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와 호남권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독수리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의 진로와 강도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나라 장마에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놓고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조민 씨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한층 더 몸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에서 벌어지는 각종 괴롭힘과 사용 중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독수리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도와 진로에 따라서 장마 전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차순일 기자, 지금 서울에는 비가 그친 상태죠? 네,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새벽 2시 경기도 수원과 용인, 충남 천안과 아산 등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20에서 60mm, 경기 남부와 동부, 강원 내륙 지역에선 많게는 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수도권 장마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으로 북상 중인 5호 태풍 독수리입니다. 한반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지만 대만 근처에서 중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로 인해 정체전선의 위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장마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충청도 등 남부 지역에 오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라도 대부분 지역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민지 기자, 비 얼마나 더 옵니까? 네, 전라도 지역에서는 최대 150mm, 경남 남해안과 충청 지역에 12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충남과 전남 지역에 각각 최대 191mm, 186mm에 달하는 큰 비가 쏟아졌는데 두 지역에 또다시 호우가 집중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일 내린 비에 지반이 크게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새벽 2시에는 광주 무안고속도로 한평 분기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도로 갓길을 뒤덮었고 목포와 영암, 장성에서도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정읍 동진강과 광주 영산강에도 홍수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의 경우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윤슬기 기자입니다. 법원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33살 조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고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앞서 조 씨의 피의자 신문 절차는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은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신림동의 원룸을 구하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조 씨에게 13차례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범행 당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우려해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유포할 경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동 흉기난동 범행 당시 영상이란 제목의 글과 삭제를 요구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범행 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유튜버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잔혹한 범행 과정이 담긴 동영상 유포에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너무 트라우마가 사실 심했어요. 유족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관련 영상을 포착하는 즉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와 차단 조치를 의뢰하고 반복적인 영상 유포나 게시 행위 적발 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의 호신용품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선 삼단봉이나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이 일제히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길거리에 다니기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씩은 그래도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자.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해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례비와 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평일 대낮에 벌어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기에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 뭐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좀 덜 미울 텐데 저렇게 말을 길게 하니까 더 좀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범행은 그 묻지마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범죄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요. 매우 계획적으로 그 저질러진 그런 범행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동기가 남 탓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다음에 나를 쓸데없는 사람 취급해서 이런 식으로 그 분풀이를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예. 굉장히 정말로 너무너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범행 이유를 들어보면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저질렀다. 네. 너무 황당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범죄를 일단 전문가들은 묵지마 범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묵지마 범죄도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판단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묵지마 범죄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처지비관형, 만성분노형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조 씨 같은 경우에는 만성분노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행 직후에 그 현장에서 잡혔을 때도 나는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중얼거렸다라고 하죠. 그 뒤에도 나의 불행이 남 탓인 것만 같아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어떤 시기와 질투가 녹아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래 남성들을 또 특정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닌지 여부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유족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사형시켜달라고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사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은 이제 살인죄는 뭐 형법에도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양형 기준인데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이러한 그 살인 범죄가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다음 반성이 없고 피해자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사형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사형이 그 규정이 되어 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아니 저희 사형을 갖다 하지 않을 거면 아예 그 사형죄를 형법에서 빼든지 존치시켜놓고 왜 집행을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형 바람입니다. 선고를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판 사람은 당연히 사형 선고 내리죠. 그런데 사형 선고는 1심에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워낙 중대한 그 생명을 박탈하는 거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예.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저렇게 뺏어 놓고서 자기의 목숨이 온전하길 바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 씨는 또 경찰에 마약 물질이죠. 펜타닐을 복용했다라고 진술했다가 마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자 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펜타닐은 이제 진통성 마약 성분입니다. 그 부분을 자기가 자백한 겁니다. 내가 마약을 복용을 했다는 취지로. 당연히 간이 마약 검사를 했죠. 음성이 나와서 지금 정식 이제 분석도 의뢰를 한 상태인데 아마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그러니까 내가 온전치 못한 전신 상태에서 이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들 그리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뚜렷하게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정신적으로 뭐 온전하지 않아서 뭐 양형에 참작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뭐 살인범이니까 신상 공개 되겠죠? 되겠죠. 이 신상 공개 관련해 가지고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 다 이제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신상 공개가 되는데 이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신상 공개가 이렇게 늦어도 되는 것인지 저렇게 마스크 쓰고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욱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범행 당시 영상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또 2차 가해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복 유포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하고 스트레스 언급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이 부분을 보시는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유족분이랑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경찰도 엄벌에 처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이런 뭐 문헌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차례 온라인상에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영상에 뭔가 부적절한 고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뭐 문장을 단다든지 하면 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이게 일반 형법 명예훼손보다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이 훨씬 높게 돼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그냥 본인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의 구독 원리 등에 따라서 알고리즘으로 이게 원하지 않는데도 영상이 그대로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약자나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도 또 이 단죄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자성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검찰의 자녀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일단 몸을 낮춘 걸로 보입니다. 정은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입장문 일부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이같이 밝힌다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시비리에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고 소송도 취하했다며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모의 관여 등 공모 혐의에 대해선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입장문 내용을 감안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 달 26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예, 지금 뭐 입장문을 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반성문 수준인 거네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등 그 조국 일가 입장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출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발등의 불은요. 형사 처벌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기소될지 여부가 확정적으로 다음 달만 지나가면 이제 안전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한 항소심이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지난번 징역 2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형량이 굉장히 약했다고요. 그걸 본인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의 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살다 피고인이 반성문이 아니고 입장문이라고 하는 걸 표명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런저런 입장문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입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공적인 입장에서 내는 게 입장문이지 어떻게 피고인이 입장문을 낼 수 있는지 그걸 누구 보라고 내는 겁니까? 원래 피고인이 내는 문서는 서면은 그 법원에 판사님한테 봐달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떠나가지고. 네. 조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공모 혐의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소명한 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입장 변화, 반성이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짚어주신 대로 지금은 법정 외 활동인 겁니다. 이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거나 하진 않았고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혐의가 상당 부분 1심에서 인정이 됐죠. 그래서 실형 2년이 선고됐지만 지금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확정되기 전엔 법정 구속을 좀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실형이 나올지 여부가 상당히 가늠인데 첫 공판기일에는 본인은 공모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1심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 거죠.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봤을 때 1심 재판이 달라졌다.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선 어떤 사정 변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합의를 한달지 아니면 1심에서 사실관계상 범죄가 다 인정이 됐으니 이걸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갈지 그래서 아마 후자 쪽 이제 본인의 재판을 생각했을 때도 다음 그런 공판기일에 공식적인 언급이 입장이 변했다고 나올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장문 전체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 자녀들에 대한 기소 여부 때문에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중포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 조국 장관이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약간의 사실관계상 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계속해서 잘못한 점이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에 그러면 이 다시 피해자 혐의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도 기소 여부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겁니다. 검찰로서는. 그렇다면 반성의 기미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하면은 선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놓기 위해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여서 선처에 뭐 길을 열어준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조국 장관 뭐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네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뭐 아버지로서 뭐 불찰은 있겠지만 자기는 바빠서 관여하지 못했다. 계속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도 조민 씨의 구속 여부, 기소 여부에 여러 가지 좀 그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지하고 딸하고 말이 틀려요. 같은 혐의로 이제 똑같은 혐의로 한 명은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재판에 기소가 될지 안 될지 그 결정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딸은 자기가 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재판 중인데 인정하면 형이 더 가중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게 무슨 입장문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국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미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인정하고 반성하면 살겠다. 한 번만 잘 선처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왜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정치적으로 사건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검찰 8월까지 이제 조민 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소하냐 마느냐 좀 검찰의 판단에 이번 입장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입장문을 보더라도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서 입장문을 발표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입장과는 조금 달라진 기류, 굉장히 저자세로 본인들이 잘못하고 불찰이 있었다고 부모로서 잘못이 컸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 일종의 보내는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기소유예 쪽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다. 이 조민 씨에 대한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 기소유예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소를 할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반성한다는 점,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기소를 그냥 유예해 준다는 취지인데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행정재판에서도 이제 고려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 다 소취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입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자 신분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이런 유리한 지점,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범죄가 어느 정도 혐의를 검찰에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기소유예를 하게 된다면 이 부모가 반성문 썼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된다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교하면 형평성의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인 거죠. 당장 숙명여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 아버지 징역 3년 꼬박 살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딸들 쌍둥이 둘 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나왔고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나왔거든요. 집행유예 3년 붙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 진행 중인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데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이에요. 그런데 나이만 봐도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럼 미성년자 아니었겠습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에 고대 졸업한 다음에 의전원에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의전원 가기 위해서 충분한 성인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성행이 지능이 나쁩니까? 그다음에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동기도 나빴고 결과도 나빴잖아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딸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피해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피해본 사람이 없었습니까? 범행 후 정황을 봐도 그러면 반성하고 앞으로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말 바꾸고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조민 씨가 기소유예를 받으면은 난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니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각 지역 교육청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NS가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입니다. 견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200개에 달하는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를 통해 이뤄지는 괴롭힘 사건과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청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텀 워터 교육청은 SNS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는데 대부분 교육청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엔 1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SNS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가 옥중 편지를 통해 이를 또 뒤집었죠.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면회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의 탄원서 공개 직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이 전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은 수감자와 칸막이 없이 30분간 면담할 수 있어 특별 면회로도 불립니다. 해당 위원회 소속인 주철현, 김승원 의원 등 야당 의원 5명은 면회 목적으로 탄원서 진위 확인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진상 파악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는. 이와 별도로 친명계 중진 안민석 의원도 지난 20일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 면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해 걱정돼 가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야당 의원들의 접견을 막진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진상과 김용 씨를 특별면회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어라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특별면회도 일반 접견처럼 녹음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최종적으로 제명이 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양심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특인의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이 특인의 소위에서 자문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이후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112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정도가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인 의원님들의 잘못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잘못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200명엔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제명안 처리가 민주당의 양심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거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는 이른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느냐가 김 의원 제명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오는 27일에 전체 회의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이 현실화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결과는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이 소위 국민이 선출한 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저도 제명은 쉽진 않다. 예, 뭐 민주당에서도 제명은 쉽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뭐 물론 뭐 전체 회의는 어느 정도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본회의에서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되려면 제적 200석, 그러니까 200명의 국회의원을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 당 전원 찬성한다 하더라도 113석이니까. 그럼 뭐 한 80석 정도 이상, 80명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현실적으로 이게 가결이 될 텐데 지금 장경태 의원 얘기 들어봤지만 뭐 청렴 의무를 가지고 제명하는 게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비위 행위는 청렴도 있지만은 뭐 성실 의무 위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 이 친명계라고 하는 분이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그 민주당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윤리자문위에서 너무 과한 그런 자문 결과를 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김남국 의원을 좀 이렇게 온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요 윤리의 문제를 자꾸 이 법의 문제로 가져가는 이런 상황은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민주당 내 기류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친명계 일부 의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윤리특위 자문위의 그 결정이 이례적이다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들은 44년 만에 의원 제명을 자문위가 요청을 해서 이제 특위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정말 한 50년 만이잖아요. 45년 만인데. 그렇죠.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리특위의 결정 자체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 코인시대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잘 못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윤리특위에서도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물론 윤리특위 자문위의 어떤 제명 결정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정치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 사실 김남국 의원이 초창기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국민께 사죄드리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겠다. 자,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은 뭐 여기저기 라디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계속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유감이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죠. 애초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아주 진솔하게 국민께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거기에다가 해명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얘기 안 하고 또 거짓 해명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뭐 변호사니까 자꾸만 이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서
나는 하지 않았다,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유관표명, 윤리자문위의 결정에 대해서 유관표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그걸 좀 보자,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해명 자체를 거짓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한 분이 이런 어떤 뭐 형평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객관적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애초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의 태도 거기서부터 이미 국민적으로는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아닌데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이다. 자, 윤리심사자문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면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리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자꾸 뭐 증거가 어떻고 뭐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 이 감정적으로 이 손상받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이 얼마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모든 이익이 걸려있는 국회 회의석상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자주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거짓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응할 게 별로 남지도 않았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다라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요. 일단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 전에 그 자진 사퇴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은 자문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는 법적인 증거 부분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나 윤리특위는 기본적으로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문위가 판단한 근거들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자문위가 자료 없이 기분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조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남국 의원이 정치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다면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높여놨다. 이제 이번에 김남국 의원 자체가 제명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요. 앞으로 정치인들의 품위 유지, 어떤 성실 의무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유의미한 역할은 했지만 정치인 김남국으로서는 조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어떤 자문위의 객관성을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남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 저는 좀 그 정도의 조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의하면 김남국 의원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 10명이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해서 총 11명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1분이 보유했었다. 그렇게 신고하셨습니다. 의원 11분 중에 혹시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님도 계신가요? 예,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또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불분명한데, 자, 근데 이분들의 면면을 이제 쭉 보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코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든지, 아니면 코인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관련 상임위에 있다든지, 자, 이래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유재풍 위원장 얘기를 들으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할 때 뭐뭐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11명 중에 몇 명이
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실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일부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 소지가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각 정당이라든지 지금 정당에 의장하고 정당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조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사례하고 지금 혼동돼서 같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 상황이. 근데 이 11명이 과연 적어도 뭐 회의석상에서 거래했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등치해서 같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고한 10명, 김남국 의원 사건 이후에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신고를 할 때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드러내놓고 이제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좋은 의도로 이제 신고를 했을 텐데 저렇게 자문위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누가 어떤 의원이 앞으로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했다는 것은 뭐 속된 말로 자수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 것들을 투명하게 밝힐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소지라는 뭐 같아서라는 이 정도의 건을 가지고 정치인이라는 게 명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또 저는 그 주목할 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있고 김홍걸 의원도 있지만 여야간의 형평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김상희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뭐 코인의 어떤 것들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 해봤다. 그런 것까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리특위의 이 발표 자체는 조금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고요. 그러나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 한 수십억 대 400여 차례,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이 한 100여 차례 했던 부분들은 뭐 좀 문제 소지가 있다 보이면 당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그게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이름이 거론되면 정치인들한테는 그건 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려 깊은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진술을 바꿨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표는 또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안 팔릴 것 같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 대표는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없습니다. 자,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소식은 뭐 잠깐 한 며칠 한눈 팔면 이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진술을 너무 급하게 확 바꾸고 있다는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걸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나온 거는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 달 초에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것과 전혀 또 상반되는 번복하는 내용을 민주당의 그 뭐 탄원서 형식으로 부인을 통해서 보내고 또 몇몇 의원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보도도 됐지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아주 가까운 분이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를 해서 뭔가 당에서 끝까지 지켜주겠다느니 이런 뭐 회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진술에 대해서 조작된 수사다, 거기에 의한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작된 번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작, 그리고
누가 찾아가서 이렇게 다 챙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진술을 바꿨던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던지 자 이런 그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 입장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보도를 보면 그 진술의 취지가 알려졌다 전해졌다로 보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검찰이 진술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술했다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진술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따질 음모론이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면을 간 거는 그 보도가 있는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힘들다. 10개월 동안 구속이 돼서 이거는 군부 독재 시절에 물리적인 고문보다 심리적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근데 심지어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분께서 아는 국회의원들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 걱정이 돼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찾아간다 해서 바꾸겠어요? 이미 검찰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런데 결국에는 검찰이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해야 그 증언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제2의 유동규가 될 거예요. 그런 거짓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유동규 씨 보십시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혼나고 있어요. 진술 똑바로 해라 오락가락 하지 말고 왜 줬다가 안 줬다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아는 것만 얘기해라 하면서 재판장에 혼나고 있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보면서 검찰이 당황하잖아요. 결국엔 지금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민주당이 그거를 회유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걸 검찰이 제출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에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취지의 진술이다. 저는 이재명 그 당시 지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하면 그게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감동할 이유가 없다.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법원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저희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불체포 특권 자꾸 발동을 해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에서 진술하면 돼요. 그거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법원에서 진술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면회 등등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뭔가 회유하려거나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회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회유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런 과정들도 다 이제 뭐 앞으로 드러날 상황이겠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존하는 발레계 최고 스타 다니엘 심킨이 방한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력을 거스르듯 가볍게 공중을 날고 3연속 540도 회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17년 만에 서울 갈라 공연에선 발레계 최고 스타 다니엘 심킨. 10대 때부터 각종 대회를 휩쓸며 콩쿠르의 왕자로 발레 경력을 시작한 그가 서울 국제무용 콩쿠르의 첫 심사위원으로 방한했습니다. Done many competitions actually in my childhood and younger years, and they were a big part of my life. And it was quite an experience to be judging a competition for the first time.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를 거쳐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해외 무대에서 만난 한국 무용수들에 대한 칭찬을 빼놓지 않습니다. Korean dances were always very strong in the ballet competitions. Also, the style is quite sophisticated and very clean and very, I would say, there is a great base which the Korean schooling is giving the Korean dancers. 30대 중반에 접어든 이 발레 스타의 관심은 무용과 기술의 결합. 무대 밖 체험을 통해 무용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도전을 즐기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팝 가수들과의 협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Dance is involved in K-pop very strongly, so dance is universal.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보령 머드 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흙을 뒤집어 쓰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죠.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주말 열기 가득한 축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머드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머드 체험존입니다.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 쓰면서 마음껏 머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에 사용되는 머드는 대천해수욕장 주변 해안에서 채취한 깨끗한 바다 진흙인데요. 이 머드가 특히 피부 미용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작년에는 보령 머드 축제에 100만 명 넘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사람들 표정만 봐도 정말 신난 게 느껴지는데 사진에 외국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축제 중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축제가 바로 이 머드 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머드 축제가 개막한 날부터 3, 4, 5 함께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머드라는 독특한 테마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는 29일에는 보령에서 가수 싸이의 여름 콘서트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일부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이 머드 축제가 외국에도 많이 알려진 만큼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또 호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일부 호남 지역에는 호우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새벽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호남에 최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도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 남부로도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전남에는 시간당 30에서 최대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보이겠고요. 강릉 33도, 전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